안녕하세요. 고드정입니다. 오늘도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은요, 인류사 전체를 조망해 봤을 때,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지 250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에도 매우 혁신적이고 놀랄 만한 내용이 아주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순수이성 비판에서 첫 번째 놀랄 만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제1권 초월적 요소론 제1부 초월적 감성편 전문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이 부분의 주제는요, 공간과 시간입니다. 칸트의 공간과 시간은 과거에 연구된 적이 없는 아주 혁명적인 발견이자 독창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인간 머릿속에서 감각 자료가 어떻게 수용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지식의, 알의 첫 번째 스타트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부터 알미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는요, 아주 난해한 내용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을 읽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독자들은 시간 부분에서 백기를 들지요. 오늘 완전히 새로운 번역으로 그 내용을 모두 공유합니다. 1시간이 넘는 영상이 되기 때문에 어딘가 장기간 여행하시면서 운전하실 때, 운동하실 때요, 출퇴근하실 때, 등산하실 때,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같은 그런 시간에 시청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주십시오. 철학, 근육 생깁니다. 쉬워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미라고도 하고 판단이라고도 하고요. 또 대상인식이라고 부릅니다. MIT 공대의 어느 연구팀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인간이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인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런 시간은 불과 0.013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매우 짧은 순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이 0.013초 동안에 도대체 인간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것을 탐구한 최초의 철학책이 바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자, 우리 머리를 두 개로 나눠봅시다. 뇌신경이나 세포적 관점이 아니라요. 머리의 기능, 인간의 정신 능력 관점입니다. 그러면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데이터를 받는 분이 있겠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바깥의 대상은 일단 데이터를 받는 곳에 수용되겠죠. 그 다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에서 처리돼서 저건 고양이네 라는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 너무 쉬운 얘기고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하지만 서양 철학의 역사는 데이터를 받는 곳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역, 생각이니 이성이니 하면서 생각은 당연히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이성도 당연히 머릿속에서 은혜처럼 있는 것이어서 생각이 무엇이고 어떻게 원리가 나타나는지만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존 논리학이었고 또 기존 형이상학이었습니다. 오늘 공유할 순수이성 비판 초월적 감성편은요, 머리의 이 두 가지 영역 중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데이터를 받는 곳에만 집중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받는 곳을 일컬어 칸트는 감수성, sensibility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칸트는 인간 머릿속에서, 다시 말해 감수성 영역에서 감각 자료가 어떻게 수용되는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0.01초, 아니 어쩌면 0.001초 사이에서 벌어지는 순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니까 그 내용이 엄청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감수성이라는 건 머리의 수용력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감수성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감수성이 하는 일, 그게 바로 직관입니다. 직관이란
감수성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칸트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 머리가 대상에 직접 닿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우리 머리 안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직관입니다. 칸트에게 직관은 단지 머리의 문을 여는 것이지 뭔가를 지각하는 것, 뭔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직관을 하면 표상이 생깁니다. 표상이란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 머릿속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직관을 하면 대상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대상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들어오는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어떻게 머릿속으로 들어오는가? 이 어떻게를 따져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요, 컴퓨터 바깥의 아날로그 데이터 그대로 컴퓨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컴퓨터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돼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도 감각 자료가 머릿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변환되겠죠? 이런 생각을 칸트가 했다는 것이고, 그런 이제 답변을 합니다. 칸트는 초월적 감성편에서 두 가지 데이터 변환을 말합니다. 먼저 직관의 문을 열면 직관의 방이 나타나겠지요. 그 첫 번째 직관의 방이 바로 공간입니다. 공간. 이 공간은요, 물리적 크기, 한국과 미국 간의 거리, 몇 킬로미터, 몇 마일 이런 거 아니에요. 머리 바깥의 공간 아닙니다. 머릿속 공간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 즉 뭔가 인식을 할 때 공간적으로 알게 된다. 공간적으로 인식한다. 그런 머릿속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간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공간에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장소의 구별을 할 수 있는 머릿속 공간. 그러므로 감각 자료는 머릿속에서 공간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이 공간에서 바깥 사물은 있는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조각들로 쪼개진 상태로 공간의 방에 들어옵니다. 칸트 표현으로 하자면요, 다양한 표상이라고 합니다. 공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관의 문을 열면 두 번째 방, 시간의 방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은요, 1년 365일, 1분은 60초, 이런 인간 머리 바깥의 시간은 아닙니다. 머릿속 시간, 칸트가 말하는 시간은 우리가 측량하고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인간 머리 바깥의 경험적인 시간이 아니라 머릿속 시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 시간적으로 알게 된다는, 동시에 발생한다, 뭐가 순서가 있다, 이런 시간적인 느낌, 그런 머릿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감각 자료는 머릿속에서 시간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어디서요? 감수성 영역에서. 무엇을 통해? 직관을 통해. 머릿속에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간의 방에서 분절된 크기를 갖는 그런 조각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요, 시계열로, 일렬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칸트는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시퀀스가 있다. 시간 시퀀스. 이 시간 순서를 엄청 강조한다는 것이죠. 머릿속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와 불변을, 동시성이나 순차성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아까도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는데요. 물리학자들의 스페이스 타임, 다시 말해 시공간은,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시공간은 경험적인 시공간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관찰해서, 계산을 해서 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공간이거나 머리 바깥의 시공간입니다. 그러나 칸트의 시공간은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머리 안쪽의 시공간입니다. 머리 안쪽.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 꼭 필요한, 알려고 하면 필요한 그런 공간과 시간이 머리 안에 있다. 그 머리에 있는 것을 직관의 형식이다. 그래서 칸트가 분석하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칸트가 머리 바깥의 공간과 시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야, 시간은 머리 안에 있어. 머리 바깥에는 없어. 공간도 내 머릿속에 있지. 머리 바깥에 있는 공간은 아예 없어. 라는 게 아니라요.
직관의 형식에서 우리는 뭔가를 알려고 할 때 공간적으로 안다. 시간적으로 안다. 그런데 경험 지식으로는 뭘 당연히 머리 바깥에 공간과 시간을 공부하는 거고요. 이런 대략적인 개요를 느끼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과 해설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초월적 감성편에만 제가 100개가 넘는 주석을 달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영상으로 공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젠가 책이 출간되면요, 그때 즐겨주십시오. 자, 준비되셨나요? 텍스트와 사운드 동시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라는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잘못된 평가, 그리고 오명, 끝날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 제1권 초월적 요소론 제1부 초월적 감성 제1조 어떤 방식이든지 대상들과 관계하는 어떤 인식 수단을 쓰든지 대상들과 즉각적으로 관계하면서 인식을 얻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모든 생각이 목표에 직접 닿는 것을 직관이라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에 한해 직관이 생긴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대상이 우리의 머리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대상으로부터 영향받음으로써 표상을 얻는 능력, 수용력을 감수성이라 부른다. 따라서 대상은 감수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며 감수성만이 직관을 제공한다. 그러나 대상은 지식을 통해 생각되는 것이고 그 지식에서 개념들이 나온다. 고든 길을 가든 우회해서 가든 모든 생각은 궁극적으로 직관과 관계해야 하며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감수성과 관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상으로부터 영향받는 한 표상 능력에 대해 대상이 미치는 그 결과가 감각이다. 감각을 통해 대상과 관계하는 것을 경험적이라 부른다. 경험적 직관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현상이라 칭한다. 나는 현상 중에서 감각에 대응하는 것을 현상의 내용이라 부른다. 다양한 현상이 어떤 관계들 속에서 질서 있게 직관되도록 하는 것이 있고 나는 그걸 일컬어 현상의 형식이라 부른다. 감각 내에서 어떤 형식으로 질서 있게 배치될 수 있는 것은 감각 자신일 수는 없으므로 현상의 내용은 그저 우리에게 모두 후천적으로 주어질 뿐이다. 그러나 현상의 형식은 내용을 위해 머릿속에 경험 무관하게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하고 따라서 형식은 모든 감각에서 분리되어 고찰될 수 있어야 한다. 감각에 속하는 것과는 만나지 않는 모든 표상을 일컬어 나는 초월적 의미에서 순수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감각적 직관 일반의 순수 형식은 머릿속에서 경험 무관하게 만나는 것이며 그 안에서 모든 다양한 현상이 특정한 관계들로 직관된다. 이러한 감수성 자신의 순수한 형식은 순수 직관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내가 물체의 표상에서 감각에 속하는 것, 예컨대 경도, 색깔, 불투과성 등뿐 아니라 지식이 물체에 관해 생각하는 것들, 예컨대 본질, 힘, 가분성 등을 빼내더라도 이런 분리된 경험적 직관에서도 내게 여전히 무엇인가 남는 것이 있으니 크기와 형태가 그것이다. 이런 것들이 순수 직관에 속하는 것이다. 심지어 감각이나 느낌에서 실제 대상이 없어도 머릿속에서 감수성의 형식은 경험 무관하게 생긴다. 나는 모든 경험 무관한 감수성의 원리에 관한 부문을 초월적 감성 트랜센덴탈 에스세틱 별표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초월적 요소론의 제1부를 이루는 이런 학문은 순수한 생각의 원리를 포함하는 초월적 논리와는 구별돼야 한다. 별표 칸트 주석 독일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취미 비판이라 일컫는 것에 미학의 수세틱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탁월한 분석가인 바움가르텐이 가졌던 생각으로 그 기초에는 잘못된 희망이 깔려 있다. 그는 미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이성 원리들 아래에 놓고 그 평가 규칙들을 학문으로 높이려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무익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추정된 규칙들이나 기준들은 그 주된 원천으로 볼 때 경험적일 뿐이어서 우리의 취미 판단이 따라야 할 어떤 경험 무관한 법칙으로서는 쓰일 수 없기 때문이며 오히려 취미 판단이 저 규칙이나 기준의 옳음을 가리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용어를 양자택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중 하나인 미학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다시 실효시키고 진정한 학문이 되는 이론을 위해 감성이라는 명칭을 남겨두기로 한다. 이로써 인식을 감각적인 것과 지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고대인들의 언어와 의미에 더욱 근접할 수 있게 된다. 이 용어를 이론 철학에서 나눠 사용하되 때로는 초월적인 의미로 또 때로는 심리학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초월적 감성편에서 지식이 개념들을 통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분리해냄으로써 감수성을 따로 떼어놓을 것이다. 이로써 단지 경험적 직관만이 남는다. 그 다음 우리는 감각에 속한 모든 것을 분리할 것이다. 그러면 순수 직관과 현상의 형식을 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것이 감수성이 경험 무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경험 무관한 인식의 원리들로서 두 개의 순수 형식이 있으니 그것은 공간과 시간임이 밝혀질 것이며 이제 우리가 이 고찰에 관여한다. 제1장 공간에 대하여 제2조 공간 개념에 대한 형이상학적 개요. 우리 머리의 속성인 외부 감각을 통해 우리는 바깥에 있는 대상들을 우리 자신에게 표상하되 그 전부를 공간 안에서 표상한다. 공간 안에서 대상들의 형태, 양, 상호관계가 규정되거나 규정될 수 있다. 머리가 자신을 직관하거나 혹은 내적 상태를 직관하는 수단인 내적 감각은 하나의 대상으로서 정신 자체에 대한 직관을 주지 못함에 틀림없으나 그럼에도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한 직관을 가능케 하는 어떤 규정 형식이 여전히 있어서 그런 내적 규정들에 속하는 모든 것은 시간의 관계들 안에서 표상된다. 시간은 외적으로는 직관될 수 없다. 이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직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면 공간과 시간이란 무엇인가? 공간과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들은 단지 사물에 대한 규정들인가 아니면 관계들인가? 사물들이 직관되지 않더라도 그 사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것들인가? 아니면 직관의 형식에 부착되는 그러므로 우리 머리의 주관적인 성질에만 부착되어 있을 뿐인 관계들이어서 이런 수러들이 없다면 어떤 것도 제공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 먼저 공간 개념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나는 개요라는 말을 어떤 개념에 속한 것을 분명하게 명백히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만약 그 개념이 경험 무관하게 주어지는 개념 제시를 포함한다면 형이상학적이다. 1. 공간은 외부 경험에서 도출된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나 바깥에 있는 어떤 것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내가 그것들을 바깥에 있는 것으로 차례로 머릿속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따라서 그것들이 단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다는 것으로 머릿속에 나타내려면 공간에 대한 표상이 이미 기초로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간이라는 표상은 경험을 통해 바깥 현상의 관계들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외부 경험 그 자체가 이런 표상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2. 공간은 경험 무관한 필연적인 표상이며 모든 외부 직관의 기초이다. 인간은 공간에서 만나는 대상이 없음을 아주 잘 생각할 수는 있어도 공간이 없다고는 결코 표상할 수 없다. 따라서 공간은 현상들이 가능해지는 조건으로 간주되지만 현상들에 의존하는 규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은 외부 현상들을 필연적으로 기초짓는 경험 무관한 표상이다. 3. 모든 기하학 원리의 자명한 확실성과 경험 무관한 작도의 가능성은 이러한 경험 무관한 필연성에 기초를 둔다. 만약 공간에 관한 표상이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개념이라면 그래서 통상의 외부 경험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라면 수학 규정의 제1원리들은 그저 머릿속으로 포착된 것들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하면 수학 원리들은 모두 포착된 것에 우연성을 지니게 되고 심지어 두 점 사이에 하나의 직선만 존재한다는 것도 필연적인 게 아니라 경험이 항상 가르쳐주는 것이 된다. 경험으로부터 빌려온 것은 언제나 상대적 보편성을 지닐 뿐이요. 즉 귀납을 통해서이니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지금껏 관찰되어 온 것에 한해서 3차원 이상을 가진 공간은 발견되지 않았노라는 것이다. 3. 공간은 언어적인 게 아니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물 일반의 관계들에 관한 보편 개념이 아니라 순수 직관이다. 우선 우리는 단지 하나의 공간만을 머릿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많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경우여도 하나의 동일한 고유 공간의 부분만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공간 부분은 구성 성분으로서 그걸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모든 걸 망라하는 공간에 선행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공간 안에서 생각될 뿐이다. 공간은 필수적으로 하나이다. 그러므로 공간 안의 다양한 표상들은 공간 일반에 관한 개념들도 그저 한계에 의존할 뿐이다. 이것으로부터 공간에 관해 경험 무관한 직관, 경험적인 게 아니다. 이 그것들에 관한 모든 개념을 근거 짓게 된다는 귀결이 나온다. 따라서 모든 기하학 원리, 예컨대 한 삼각형에서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는 원리는 선분과 삼각형의 일반 개념들에서는 도출될 수 없고 오히려 직관에서 도출되는 것이며 정말이지 명백한 확실성에 의해 경험 무관하게 도출된다. 4. 공간은 무한히 주어진 양으로 머릿속에 나타난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가능한 표상들의 무한한 집합 안에 포함되는 어떤 표상으로서 그것들의 공통 표식으로서 모든 개념을 생각해야 함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 개념은 서로 다른 표상들을 자기 아래에 둔다. 그러나 그와 달리 어떤 개념도 자기 안에 무한한 표상 집합이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그렇게 생각된다. 왜냐하면 공간의 모든 부분이 심지어 무한까지 동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간의 본래 표상은 경험 무관한 직관이지 개념이 아니다. 제3조 공간 개념의 초월적 개요. 나는 다른 경험 무관한 종합 인식의 가능성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초월적 개요로 이해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1. 그런 인식들이 그 주어진 개념으로부터 실제로 흘러나오고 2. 이들 인식은 이 개념을 설명하는 어떤 주어진 방식을 전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요구된다. 기하학은 공간의 속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경험 무관하게 규정하는 학문이다. 그런 공간 인식이 가능하려면 그때 공간에 대한 표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처음부터 직관돼야 한다. 왜냐하면 단지 개념만으로는 어떤 명제도 그 개념을 넘어서는 도출될 수 없는데 그런 일이 기하학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이다. 서론 V 참고. 이 직관은 우리 안에서 경험 무관하게 만나야 함에 틀림없고 다시 말해 대상에 대한 포착 모두에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경험적 직관이 아니라 순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하학의 명제들은 자명하기 때문이며 다시 말해 그것들의 필연성에 대한 의식과 결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간은 단지 3차원이다. 과 같은 명제들은 경험적이거나 경험 판단이 될 수 없으며 그런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다. 서론2 참고. 어떻게 외부 직관이 대상 자체보다 선행해서 머릿속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 또한 후자의 개념이 어떻게 그 안에서 경험 무관하게 규정될 수 있을까? 분명하게도 대상들에 의해 영향받음으로써 그 대상들에 대해 즉각적인 표상을 얻게 되는 다시 말해 직관을 얻도록 해주는 주관의 형식적인 구성을 통해서이다. 즉 주관 안에 외부 직관이 자리를 차지하는 한에서 따라서 오직 외부 감각 일반의 형식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설명만이 경험 무관한 종합 인식으로서 기하학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어떤 종류의 설명도 설령 그것이 우리의 설명과 유사하게 보이더라도 이러한 특징에 의해 아주 확실하게 우리 설명과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개념들로부터 나오는 결론. 1. 공간은 사물 그 자체의 어떤 속성도 머리 안으로 가져오지 않으며 사물 자체의 어떤 상호관계도 가져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공간은 대상 자체에 부착해 있는 규정이 아니며 직관의 모든 주관적인 조건에서 떼어내더라도 남아있는 규정도 아니다. 절대적인 규정이든 상대적인 규정이든 사물에 덧붙여진 그런 규정이 사물의 존재에 앞서 직관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라면 경험 무관하게 직관되지 않는다. 2. 공간은 외부 감각에서의 모든 현상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즉, 공간은 그 아래에서만 외부 직관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감수성의 주관적인 조건이다.
대상에 의해 영향받을 주관의 수용성은 필연적으로 그 대상의 모든 직관에 선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현상의 형식이 실제로 포착한 것들에 앞서 머릿속에서 경험 무관하게 주어질 수 있으며 또한 모든 대상을 규정하는 순수 직관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모든 경험에 앞서 대상의 관계를 규정하는 원리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이해된다. 따라서 오직 인간의 입장에서만 우리는 공간이니 크기가 있는 존재들이니 따위를 말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외부 직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이 주관적인 조건, 즉 우리가 대상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도록 매개하는 그 주관적 조건에서 벗어난다면 공간이라는 표상은 무의미해진다. 이러한 수론은 단지 사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에서만, 다시 말해 감수성의 대상이 되는 한에서만 그 사물에 부여된다. 우리가 감수성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수용성의 항구적 형식은 우리 안에서 대상이 우리 바깥에 있는 것으로 직관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관계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우리가 이런 대상에서 그걸 떼어낸다면 그것은 공간이라는 이름의 순수 직관이다. 우리 감수성의 이런 특별한 조건을 사물들의 가능성의 조건으로 개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지 사물들의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외부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물을 공간이 포괄한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직관되든 직관되지 않든 혹은 직관되는 주관이 누구이든 모든 사물 그 자체를 공간이 포괄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다른 존재들의 직관이 우리의 직관을 제한하고 또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과 동일한 조건에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판단의 주어 개념에 그 판단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한을 덧붙인다면 그 판단은 무조건 타당하다. 모든 사물은 공간 내에서 서로 나란하다라는 명제는 이들 사물이 우리의 감각 직관의 대상으로 취해진다는 제한 아래에서 타당하다는 것이며 또한 만약 내가 여기에 그 개념의 조건을 가해 모든 사물은 우리의 외부 직관으로서 공간 내에서 서로 나란하다라고 말한다면 이 규칙은 보편적으로 무조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개요들은 어느 대상으로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에 관해 공간의 실체를, 다시 말하면 객관적 타당성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개요들은 이성을 통해, 즉 우리 감수성의 조건을 따지지 않은 채 사물 그 자체가 고려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공간의 관념성을 가르쳐준다. 공간의 초월적 관념성을 주장할지라도 다시 말해 공간이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외면하고 사물 그 자체의 기초가 되는 어떤 것으로 여기자마자 공간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는 모든 가능한 외부 경험에 관해서 공간의 경험적 실체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간을 제외하고는 경험 무관하게 객관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외부에 있는 것에 관한 다른 주관적 표상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주관적 표상들로부터는 공간에서 직관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험 무관한 종합 명제들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3조 참고. 비록 주관적 표상들이 색깔과 소리와 온기의 감각을 통해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같은 주관적인 성질에만 속한다는 점에서 공간 표상과 아주 비슷하다 할지라도 엄격히 말하자면 관념성은 그런 것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그저 감각들이지 직관이 아닌 까닭에 주관적 표상들은 그 자체로는 어떤 대상도 경험 무관하게 인식시키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하는 목적은 단지 사람들이 매우 불충분한 사례들을 통해 위에서 주장된 공간의 관념성을 실증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색깔과 맛 등과 같은 것은 사물의 성질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면 그것조차 달라질 수 있는 우리 주관의 단순한 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올바르다. 예컨대 한 송이의 장미는 경험적 의미에서는 사물 자체로 생각되지만 색깔은 모든 이의 눈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이 경우 그건 원래가 현상 자체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간 내에서 현상들의 초월적 개념은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에서 직관되는 어떤 것도 사물 그 자체가 아니요. 공간은 어떤 사물 자체에 합당한 형식이 아니며 오히려 대상 그 자체는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외부 대상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 감수성의 표상에 불과하며 그런 감수성의 형식이 공간이라는 것이 돼 그 감수성에 대응하는 진정한 관계자, 즉 사물 그 자체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인식되지 않으며 될 수도 없고
이후로도 경험을 통해서는 결코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2장 시간에 대하여 제4조 시간 개념에 대한 형이상학적 개요. 1. 시간은 경험에서 어떻게든 도출되는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간 표상이 경험 무관하게 기초하지 않으면 동시성이나 순차성 자체가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시간이 전제돼야만 인간은 동일 시간에 동시성 아니면 서로 다른 시간에 순차성 여러 가지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가져올 수 있다. 2. 시간은 모든 직관을 기초짓는 필수적인 표상이다. 현상 일반에 관해 우리는 시간에서 그 현상들을 아주 없앨 수는 있어도 시간을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시간은 경험 무관하게 주어진다. 시간 안에서만 현상들의 실제성이 가능해진다. 현상들은 모두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 자체는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조건으로서 제거될 수 없다. 3. 이러한 경험 무관한 필연성은 시간관계의 자명한 원리들의 가능성 또는 시간 일반의 공리들도 기초 짓는다. 시간은 오직 하나의 차원을 갖는다. 시간이 다르면 동시가 아니라 순차적이다. 서로 다른 공간들은 순차적이지 않고 동시성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러한 원리들은 경험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왜냐하면 경험에서는 엄밀한 보편성도 자명한 확실성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보통 그렇게 포착되는 거라고 가르쳐 줄 뿐이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다. 이들 원리는 규칙으로서 타당하며 이런 규칙 아래에서 모든 경험이 가능해진다.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에 앞서 우리를 가르친다. 4. 시간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언어적이거나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감각 직관의 순수 형식이다. 서로 다른 시간들은 동일한 하나의 시간의 부분일 따름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대상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을 뿐인 표상은 직관이다. 또한 서로 다른 시간들은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명제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 이 명제는 종합적이며 개념들에서 홀로 생기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이 명제는 시간 직관과 머릿속 시간에 직접 들어있는 것이다. 5. 시간의 무한성이란 모든 규정된 시간의 양은 그것의 기초가 되는 한 개의 시간의 제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근원적 표상인 시간은 무제한으로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들 자체와 어떤 대상의 모든 양은 단지 제한을 통해서만 머릿속에서 규정될 수 있으며 전체 표상은 개념을 통해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개념들에는 단지 부분적인 표상들만 들어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직관이 개념들을 기초 지어야 한다. 제5조 시간 개념의 초월적 개요. 이 개요는 내가 형이상학적 개요라는 제목에서 간단한 요약의 목적으로 놓았던 위 사망에 대한 주석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변화라는 개념과 그것과 함께 장소의 변화로서 운동이라는 개념을 더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오직 시간 안에서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표상이 경험 무관한 내적 직관이 아니라면 어떤 개념도 그것이 무엇이든 변화가 가능함을 이해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컨대 한 장소에 사물이 있음과 바로 그 장소에 그 사물이 없음 같은 동일한 대상에서 모순 대립적인 수로들의 결합이 가능함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오직 시간 안에서만 두 모순 대립하는 규정들이 하나의 사물에 대해 만날 수, 즉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 개념은 운동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며 나타나는 것만큼이나 경험 무관한 종합 인식의 가능성을 많이 설명한다. 제6조 이들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결론 1. 시간은 그 자체로 존속한다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규정으로서 사물에 붙어 있으면서 사물에 대한 직관의 모든 주관적인 조건들을 빼내더라도 남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서는 실제하는 대상이 없음에도 여전히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서는 시간은 사물들의 조건이자 사물 그 자체에 부여되는 규정이나 질서로서
대상들에 선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합명제를 통해 경험 무관하게 인식되고 직관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자는 매우 잘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시간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모든 직관의 주관적인 조건이라면 그러하다. 이러한 내적 직관의 형식은 대상들에 앞서 그러므로 경험 무관하게 머릿속에 들어있다. 2. 시간은 내적 감각의, 즉 우리 자아와 우리의 내적 상태를 직관하는 형식이다. 왜냐하면 시간은 외부 현상에 대한 규정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형태나 위치 등에 속하지 않지만 우리 내적 상태 안에서 표상들의 관계를 규정한다. 또한 내적 직관은 어떤 형태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추기법을 통해 이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니 무한히 뻗은 하나의 선을 통해 시간 순서를 표상한다. 이 선에서는 여러 가지 것이 오직 1차원인 계열을 구성하며 이 선의 특성으로부터 시간의 모든 특성을 추론한다. 선과 시간의 유일한 차이는 전자의 부분들은 동시적이지만 후자의 부분들은 항상 순차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시간의 모든 관계가 외부 직관에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시간 표상이 그 자체로 직관임을 보여준다. 3. 시간은 모든 현상 일반의 경험 무관한 형식 조건이다. 모든 외부 직관의 순수 형식인 공간은 단지 외부 현상에만 경험 무관한 조건으로 제한된다. 반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은 외부 사물을 그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자체로 머릿속 규정으로서 내적 상태에 속한다. 그런데 이 내적 상태는 내적 직관의 형식 조건, 그러므로 시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은 모든 현상 일반의 경험 무관한 조건이며 실제 우리 정신의 내적 직관의 직접적인 조건이자 그렇기 때문에 외부 현상의 간접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만약 내가 모든 외부 현상은 공간 안에서 존재하며 공간의 관계에 따라 경험 무관하게 규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 나는 내적 감각의 원리로부터 모든 현상 일반은, 즉 모든 감각 대상은 시간 안에서 존재하며 필연적으로 시간 관계에 서 있다라고 아주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대상을 사물 그 자체일 것처럼 취한다면 달리 말해 우리가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직관하고 이런 직관을 통해 우리의 표상 능력 안에서 모든 외부 직관을 다루는 그런 우리 방식을 빼내버린다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시간은 오직 현상에 관해서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현상들은 이미 우리 감각의 대상으로 취한 사물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직관의 감수성을 떼어낸다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특유한 저런 유형의 표상을 빼내고 사물 일반에 대해서 말한다면 시간은 더 이상 객관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시간은 단지 우리, 인간, 직관에 항상 감각적이며 즉 우리가 대상에 의해 영향받는 주관적인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상에 관해서는 그러므로 경험에서 우리 앞에 올 수 있는 모든 사물에 관해서는 필히 객관적이다. 우리는 모든 사물이 시간 안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물 일반이라는 개념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직관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직관이야말로 시간이 대상들의 표상에 속하는 진정한 조건이다. 이제 만일 그 조건이 개념에 더해진다면 현상, 즉 감각 직관의 대상으로서 모든 사물은 시간 안에서 존재한다는 원리가 나온다. 이 원리는 논리적으로 옳은 객관성과 경험 무관한 보편성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 주장은 시간의 경험적 실체성을, 즉 우리 감각에 주어질 수 있는 모든 대상에 관해 객관적 타당성을 가르쳐준다. 우리의 직관은 언제나 감각적이기 때문에 시간 조건에 종속되지 않는다면 경험에서 어떤 대상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시간을 절대적인 실체라고 여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각 직관의 형식에 관련하지 않고서도 시간은 어떤 조건이자 속성으로서 사물에 절대적으로 붙어 있으리라는 모든 주장을 우리는 거부한다. 사물 그 자체에 포함되는 그런 속성들은 감각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시간의 초월적 관념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감각 직관의 주관적인 조건을 빼낸다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며 따라서 시간이 대상들 그 자체에 부속하거나 고유한 것으로 그것들이 우리 직관과 관계함이 없으니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성은 공간의 관념성과 마찬가지로 허위 감각들과 비교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우리는 이런 수로들이 부여된 현상 그 자체가 객관적인 실체를 갖는다고 전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실체가 그저 경험적이라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즉 우리가 그 실체를 순전히 현상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경험적 실체는 전적으로 없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앞장에서 언급된 부분을 참고하라. 제7조 해명. 시간이 경험적인 실체라고는 인정하되 그것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실체라는 것을 거부하는 이 이론에 대해 식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일치된 반대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독자에게는 그런 반대가 필경 자연스러울 것 같다. 다음과 같은 의견이었다. 변화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변화와 그것에 따르는 모든 외부 현상을 부정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표상들이 변하는 것에 의해 증명된다. 그런데 변화는 오직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시간은 실제 있는 무언가이다 라는 것이다. 이런 반대에 답하는 건 어렵지 않다. 나는 이런 주장 전체에 동의한다. 시간은 실로 실제로 있는 무엇이다. 다시 말하면 내적 직관의 실제 형식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적 경험에 관해 주관적 실체를 갖는다. 즉, 나는 실제로 시간 표상과 시간에서 나를 규정하는 표상을 갖는다. 따라서 시간은 실제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시간이 어떤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머릿속 대상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서 그러하다. 반대로 만약 내가 혹은 다른 존재가 감수성에 이러한 제약 없이 나 자신을 직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시간 표상 안에서 그러므로 변화 표상 안에서 만들어진 인식을 제공했던 바로 그 규정들이 이제는 변화를 전혀 표상하지 못하게 될 터이다. 따라서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경험의 제약 조건으로서 경험적 실체성을 보유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단지 시간의 절대적인 실체성만이 부인된다. 시간은 그저 우리의 내적 직관의 형식이다. 별표만일 시간에서 우리 감수성의 특별한 조건이라는 성질을 제거한다면 그때 시간 개념도 사라질 것이다. 시간은 대상들 자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직관하는 주관에 붙어 있다. 별표 칸트 주석, 정말이지 나는 말할 수 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서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그것들을 시간 순서 안에 있는 것으로서, 즉 내적 직관의 형식에 따라 의식함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므로 시간은 무엇인가 그 자체도 아니며 사물들에 객관적으로 붙어있는 규정도 아니다. 그러나 공간의 관념성 이론에 대해서는 어떤 그럴싸한 반박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조차 다들 그렇게나 일치되게 반박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들은 공간이 절대적으로 실체임을 자명하게 증명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외부 대상들의 실체성은 엄밀하게 증명될 수 없다고 하는 관념론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우리 내적 감각 대상의 실체성은 나 자신과 나의 상태의 실체성은 의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이다. 외부 대상들은 그저 허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에서는 내적 감각의 대상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있는 무엇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양자 모두 표상으로서 그것들이 실제로 있음을 반박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현상에 속할 뿐임을 생각하지 못했다. 현상은 항상 두 개의 면이 있다. 하나는 대상 그 자체로 여겨지는 면이다. 그것이 직관되는 방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특성이 항상 미정으로 남게 되는 이유가 된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대상을 직관하는 형식을 고려하는 면이다. 이 형식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대상이 나타나는 주관 안에서 찾아야 한다. 직관 형식은 그 대상의 현상에 실제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다른 종합 인식들을 경험 무관하게 끌어낼 수 있는 인식의 두 원천이다. 이는 무엇보다 공간과 그것의 관계들에 대한 인식에 관해 순수 수학이 제공하는 훌륭한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은 둘 다 모든 감각 직관의 순수 형식이며 그것들에 의해 경험 무관한 종합 명제들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즉
단지 감수성의 조건들이라는 점 때문에 이들 경험 무관한 인식의 원천은 그것들 자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은 대상들이 현상으로 여겨지는 한에서만 그 대상들에 적용되는 것이지 사물들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현상은 이들 경험 무관한 인식 원천이 타당한 유일한 영역이다. 만약 우리가 저 영역 바깥으로 나간다면 그것들의 어떤 객관적인 사용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공간과 시간의 이러한 실체는 경험 인식의 확실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형식들이 사물들 그 자체에 붙어 있든 아니면 오직 이들 사물에 대한 우리 직관에만 붙어 있든 경험 인식에서 우리는 똑같은 확실성을 갖기 때문이다. 반면 공간과 시간의 절대적 실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공간과 시간을 자존하는 것으로 보든 순전히 부속하는 것으로 보든 경험 자체의 원리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공간과 시간을 자존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보통 수학적 자연 연구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그때 그들은 그저 모든 실체를 자기 안에 아우르기 위해서만 존재할 뿐인 두 개의 영원하고 무한하며 독립적인 실체 아닌 것들, 시간과 공간을 가정해야 한다. 아니면 그들이 공간과 시간을 순전히 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몇몇 형이상학적 자연학자의 입장인 것처럼 여기서 공간과 시간은 그들에게 서로 나란히 있거나 순차적인 현상의 관계로 여겨질 텐데 이런 관계들은 경험에서 떼낸 것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혼란스럽게 표상된 것으로 만약 그들이 이런 두 번째 입장을 취한다면 그때 그들은 실제로 있는 사물, 예컨대 공간, 에 관해 경험 무관한 수학이론의 타당성이나 적어도 자명한 확실성을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확실성은 후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경험 무관한 개념들은 단지 상상물이며 그 원천은 실제로 경험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 상상이 경험에서 관계들을 떼어내고 이런 관계들에서 일반성을 포함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냈지만 자연히 그것들에 덧붙인 제약들 없이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공간과 시간을 자존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사람들은 수학적인 주장들을 위해 현상들의 영역을 해방시킨 이점을 얻는다. 그러나 지식이 현상의 영역을 넘어가기 원할 때 바로 그런 제약 조건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긴다. 반면 공간과 시간을 순전히 부속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현상 너머로 갈 때 이 점이 있다. 즉, 그들이 대상들을 현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지식과 관계하는 것들로 판단하기를 원할 때 공간과 시간 표상들이 그들의 방식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경험 무관한 수학적 인식들의 가능성의 근거를 나타낼 수 없으며 되냐하면 참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험 무관한 직관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경험 명제들을 경험 무관하고 수학적인 주장들에 필연적으로 일치시킬 수도 없다. 감수성의 이 두 가지 근원 형식들의 참된 성질에 대한 우리 이론은 위 양자의 난점들을 없애준다. 마지막으로 초월적 감수성은 두 가지 요소, 즉 공간과 시간 외에 다른 것을 포함할 수 없으니 이는 감수성에 속하는 다른 모든 개념은 경험적인 것을 전제한다는 사실로부터 명백하다. 심지어 이 두 가지 요소를 합치는 운동이라는 개념에서도 그러하다. 운동은 움직이는 어떤 것에 대한 포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자체로 생각되는 공간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것이란 오직 경험을 통해 공간에서 발견되는 어떤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경험적인 자료여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초월적 감수성은 그것의 경험 무관한 자료 중에서 변화라는 개념을 포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는 변화하지 않으며 변화란 시간 안에 있는 무언가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 개념은 어떤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것의 규정들의 순차성에 대한 포착을 필요로 하니 곧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다. 제8조 초월적 감수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평 제1항 감각 인식 일반의 기본 성질에 관한 우리 견해를 오해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우선 우리 견해가 무엇인지 가능한 한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모든 직관은 다름 아닌 현상을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직관하는 사물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그 자체로 그것들이라고 직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들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는 관계도 아니다. 만약 우리가 주관으로서 우리 자신을 공간과 시간에서 제거하거나 혹은 감각 일반의 주관적인 구성만을 제거한다면 그러면 모든 구성이 공간과 시간에서의 대상에 관한 모든 관계가 정말이지 공간과 시간 그 자체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현상이 되는 그것들은 그것들 자체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 우리 감수성의 이러한 수용성을 모두 떼어낸 것과 대상들 그 자체에 관한 사정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포착하는 방식뿐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유한 방식이며 설령 다른 모든 존재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모든 인간 존재에게는 필연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여기서 오직 이 방식만을 다룬다. 공간과 시간은 그 방식의 순수한 형식이며 감각 일반은 그것의 내용이다. 우리는 전자만을 경험 무관한 것으로, 즉 모든 실체를 포착하는 것에 앞서 인식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것들은 순수 직관이라 불리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우리 인식 안에서 후천적 인식, 즉 경험 직관이라 불리는 것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인식이다. 전자는 우리가 갖고 있을 감각의 종류가 무엇이든 우리 감수성에 절대적이며 필연적으로 붙어 있다. 후자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을 가장 높은 수준의 분명함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대상 그 자체의 구성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해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서든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직관 방식, 즉 우리의 감수성만을 완벽하게 인식할 뿐인데 언제나 주관에 시원적으로 붙어있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제약 조건들 하에서만 인식할 뿐이기 때문이다. 대상 그 자체가 무엇일지는 우리에게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것들의 현상에 대한 가장 현명한 인식을 통해서조차 그러하다. 우리의 모든 감수성은 그저 사물들의 혼란스러운 표상에 불과하다면서 거기에는 사물들 그 자체에 속하는 것만이 들어있되 우리가 결코 의식적으로는 차례로 분리할 수 없는 부분 표상들과 표식 더미 속에 들어있다는 관점을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견해는 감수성과 현상 개념을 왜곡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감성론 전체를 쓸모없고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분명한 표상과 분명하지 않은 표상 사이의 차이는 그저 논리적인 것이며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건전한 지식이 채택하는 올바름이라는 개념의 경우 가장 섬세한 사유가 그것에서 뽑아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 그런데 그 개념의 그저 평범하고 실천적 사용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 안에 포함된 다양한 표상들을 의식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적인 개념이 감각적이며 그저 현상만이 들어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올바름이란 전혀 현상될 수 없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 개념은 지식 안에 놓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행동 그 자체에 속하는 성질, 도덕적인 성질로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반면 직관을 통해 어떤 물체가 머릿속에 나타난 경우 이 표상은 대상 그 자체에 속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것의 현상과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의해 영향받는 방식을 포함할 뿐이다. 우리 인식 능력의 이러한 수용성을 감수성이라 부른 것이다. 우리가 설령 저것, 현상의 밑바닥까지 파고들지라도 이 수용성은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인식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러므로 라이프니츠와 볼프의 철학은 감각되는 것과 단지 논리적인 것으로서 지적인 것의 차이를 숙고해보니 불이 인식들의 본성과 근원에 대한 모든 탐구에서 완전히 잘못된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차이는 명백히 초월적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분명한 형식이냐 모호함의 형식이냐에 관한 게 아니라 그것들의 근원과 내용에 관한 차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수성이 사물 그 자체의 구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제공을 단순히 실패하는 게 아니라 사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구성을 제거한다면 그때 머리 안의 대상은 감각 직관에 의해 그것에 부여된 속성들과 함께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게 되며 발견될 수도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관적 구성은 현상으로서 저 대상의 형식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상에 대한 직관에 필수적으로 붙어 있어서 모든 인간 감각 일반에 타당한 것과 그저 이런저런 감각에서 특수한 상황이나 그런 감각의 조직적 특성에만 타당하고 감수성 일반의 관계에서는 타당하지 않아서 그 직관에 단지 우연히 포함되는 것을 평범하게 구별한다. 그때 사람들은 첫 번째 인식에 대해 대상 그 자체를 머릿속으로 가져온 것이라 부르고 두 번째 인식을 오직 그것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단지 경험적인 것일 뿐이다. 보통 그러하듯이 만약 우리가 이런 견해를 지지한다면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그 다음 저 경험 직관을 그저 현상으로 거기서 어떤 삶을 그 자체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날 수 없다고 간주하지 않는다면 그때 초월적 차이는 상실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 감각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 대상을 아무리 깊이 탐험한들 현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룰 수 없음에도 사물 그 자체를 인식한다고 믿고 만다. 그러므로 여우비 내릴 때 우리는 무지개를 그저 현상이라 부르고 비를 사물 그 자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말은 우리가 비를 오직 물리적 감각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한에서만 옳다. 이런 경우 비는 모든 경험에서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나 항상 같은 방식으로 감각될 뿐이며 우리 직관에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경험 대상 일반의 특성에 관해 그것이 모든 인간의 감각에서 똑같은지를 살펴보지 않고 사물 그 자체를 표상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빗방울을 표상하는지가 아니다. 빗방울에 대해 말하자면 현상으로서 이미 경험적인 대상이다. 이런 질문은 초월적인 문제가 된다. 답은 이러하다. 이 빗방울들은 단지 현상에 불과하며 그것들의 둥근 모양조차도 실로 그것들이 떨어지는 공간조차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우리 감각 직관의 변환물이거나 또는 기초 형식일 뿐이다. 그러나 초월적 대상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우리의 두 번째 중요한 관심사는 단지 그럴싸한 가설로 어떤 호의를 얻기보다는 이 초월적 감성론이 과연 확실하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냐이다. 이는 하나의 암에 이르는 논리적 길잡이로서 기여하는 이론에 요구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러한 확실성을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그 타당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며 3조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더욱 명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사례를 골라보자. 만약 공간과 시간 그 자체가 객관적이며 사물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그때 우리는 우선 공간과 시간 모두에 대해, 특히 공간에 대해 매우 많은 수의 경험 무관한 종합명제들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들을 우리의 주요한 예제로서 탐구해 볼 것이다. 기하학의 명제들은 경험 무관한 종합으로 인식되며 자명한 확실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묻는다. 여러분은 그런 명제들을 어디에서 얻는가? 그리고 그런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며 보편적으로 타당한 진리들에 이르기 위해 지식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개념을 통하거나 직관을 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들 개념과 직관은 경험 무관하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주어진다. 후자, 즉 그 기초가 되는 경험 직관들과 경험 개념들은 오직 마찬가지로 경험적일 따름인, 다시 말하면 경험 명제인 그런 종합 명제만을 만든다. 그와 같이 이런 명제들은 결코 필연성과 절대적인 보편성, 모든 기하학 명제들의 성질이다, 를 포함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자 첫 번째 수단이 남아있다. 다시 말해 순전히 개념을 통하거나 아니면 경험 무관한 직관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개념만으로는 종합 인식을 얻을 수 없고 단지 분석 인식만을 얻을 수 있다. 공간에서 두 직선은 둘레를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도형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명제를 취한 다음 직선들의 개념과 숫자 두 개념으로부터 그 명제를 도출하는 것을 시도해보라. 아니면 세 직선으로는 도형이 가능하다라는 명제를 취한 다음 마찬가지로 이들 개념만으로만 이 명제의 도출을 시도해보라.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헛되니 정말이지 기하학이 항상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은 직관을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 직관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대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직관은 어떤 종류란 말인가? 그것은 경험 무관한 순수 직관인가 아니면 경험적인 것인가? 만약 그것이 후자라면 보편적으로 타당한 명제로 둔갑하지는 못하고 어떤 자명한 명제로만 남을 뿐이다. 왜냐하면 경험은 그와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에게 직관 안에서 대상을 경험 무관하게 주어야만 하고 이 대상 위에 종합 명제를 세워야 한다. 이제 만약 여러분에게 경험 무관하게 직관할 능력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주관적인 제약 조건이 형식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동시에 이런 뇌부, 직관의 대상을 그 자체로 가능하게끔 하는 경험 무관하게 보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가정이며 그리고 그 대상, 닭가의 삼각형, 이 어떤 것 그 자체라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주관인 여러분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가정이다. 그렇다면 어떤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관적인 조건들 안에 필연적으로 놓인 것이 그 삼각형 자체에도 필연적으로 속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새 직선이라는 개념을 그 대상에서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그 도형이라는 새로운 것에 더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런 게 가능하려면 이러한 대상이 인식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인식에 앞서 먼저 주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공간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 이 그저 여러분의 직관 형식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그 조건 하에서만 사물이 여러분에게 외부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들 주관적인 조건과 분리돼서는 대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경험 무관한 조건들이 여러분의 직관에 들어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외부 대상에 대해서 종합적이며 경험 무관한 어떤 것도 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외부 및 내적인 경험의 필연적인 조건으로서 공간과 시간이 우리 직관의 모든 것의 순전한 주관적인 조건임은 단순히 가능하다거나 10중 8구 그럴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의심할 나위 없이 확실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조건과의 관계에서 모든 대상은 단지 현상들이다. 이런 방식에서는 사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대상들의 형식에 관해서는 많은 것이 경험 무관하게 말해질 수 있지만 이런 현상의 기초에 놓일지도 모르는 사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말해질 수 없다. 제2항 내적 감각과 외부 감각의 관념성. 그러므로 감각의 모든 대상이 현상이라는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해 아주 유용하게 확인된다. 우리 인식 중에서 직관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러므로 전혀 인식이 아닌 쾌와 불쾌의 감정과 의지를 제외하고 그것은 직관 안의 장소들, 크기, 장소들의 변화, 분동, 그리고 그런 변화가 규정되는 법칙들, 분동력의 그저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저 장소 안에서 무엇이 존재하는지, 그것이 그런 장소의 변화 외에 사물 그 자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는 그런 관계들에 통해 주어지지 않는다. 고작 관계들을 통해서 사물 그 자체가 인식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머리 안에서 그저 관계에 관한 것을 빼버리면 어떤 사물도 외부 감각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여 머릿속에는 주관에 대한 대상의 어떤 관계만이 외부 감각에 들어있을 뿐이지 그 대상 자체에 속하는 내적인 것이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판단은 정당하다. 내적 직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외부 감각의 표상들이 우리 머리를 채우는 알맞은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이며 시간은 우리가 이런 표상을 놓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 자체가 경험적인 것들에 대한 의식에 선행하고 형식 조건으로서 시간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머리에 위치 짓는 방식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 속의 순차성의 관계가, 동시성의 관계가, 그리고 불변하는 것에 순차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적인 그런 관계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간은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든 행위에 선행하는 직관이다. 만약 이 직관에 단지 관계들만 들어있다면 그때 그것은 직관의 형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은 머릿속에 놓이는 어떤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 무엇도 표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형식은 단지 머리가 자기 활동에 의해, 즉 자기의 표상을 놓는 것에 의해 영향받는 그런 고로 자기 자신에 의해 영향받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저 감각의 형식에 관한 한, 그것은 내적 감각이다. 감각을 통해 머릿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어느 정도는 언제나 현상이다.
따라서 내적 감각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내적 감각을 인정한다면 이 감각의 대상인 주체가 현상으로서 주체의 내적 감각을 통해 머릿속에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그 주체의 직관이 순전히 자기 활동적인 것처럼, 다시 말해 지적인 직관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런 문제에 놓인 모든 난점은 어떻게 주체가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직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점은 모든 이론의 공통된 어려움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지각은 나에 대한 단순한 표상이며, 만약 이러한 의식만으로 주체 안의 다양한 표상인 내가 모두 자기 활동적으로 주어진다면 그때 저 내적 직관은 지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에게 이런 의식은 주체 안에서 사전에 주어진 다양한 나를 내적으로 포착할 것도 요구한다. 이렇듯 다양한 내가 자발성 없이 머릿속으로 주어지는 방식은 그런 자발성과의 구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감수성이라 일컬어진 것이다. 만약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나를 찾는, 탐색하는 것이라면 그 능력이 머리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오직 그런 방식에서만 자기 자신에 대한 직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직관의 형식은 머리 안에 사전에 기초로 놓인 것이며 그래서 이 형식이 시간의 표상 안에서 다양한 내가 머릿속에서 함께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직접 자기 활동적으로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직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향받는 방식에 따라 자기 자신을 직관하며 따라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바대로 자기 자신을 직관하는 것이다. 제3항 외부 대상들에 대한 직관과 머리에서의 자기 직관, 이 양자는 그것들이 우리 감각에 영향을 미칠 때, 다시 말해 그것들이 나타날 때, 공간 안에서 그리고 시간 안에서 이들을 머리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내가 말할 때, 이 말은 이것에 의해 이 대상들이 단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상을 다룰 때 그 대상들과 정말이지 우리가 그 대상들에 부여하는 특성조차 언제나 실제로 주어진 무엇으로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단, 대상들의 성질은 오직 그 대상을 직관하는 주체의 방식에만 의존한다. 그때 우리는 현상으로서 그런 대상과 대상 그 자체로서 동일한 대상을 구별한다. 따라서 내가 물체들과 나의 정신을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의 조건으로서 공간과 시간의 질에 따른다고 가정할 때 실로 나는 공간과 시간의 질은 내가 직관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대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주장함에 있어 물체들은 그저 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내 정신은 단지 내 자기의식 안에 주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만일 현상으로 여겨야 할 것을 고작 허상으로 바꾼다면 별표 그것은 내 잘못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모든 감각 직관의 관념성이라는 우리의 원리를 따른다면 발생하지 않는다. 별표 칸트 주석, 현상에 대한 수로는 우리 감각과의 관계에서 대상 자체에 부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미에는 붉은색이나 향기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작 허상인 어떤 대상에는 수로가 부여될 수 없다. 왜냐하면 허상은 예컨대 토성에 부여한 두 개의 손잡이들처럼 오직 감각들이나 일반적으로는 주관과의 관계에서만 그것에 속하는 것을 스스로 취해서 그 대상에 부여한 것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만약 무언가가 대상 그 자체 안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 대상의 주관과의 관계 안에서 만나게 되고 대상에 대한 표상과 분리될 수 없다면 그 무언가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공간과 시간의 수로들은 감각 대상들에 그와 같이 정당하게 부여되는 것이며 여기에 허상은 없다. 이와 반대로 만약 내가 주관에 대한 이들 대상의 수로 규정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 내 판단을 한계 짓지 않으면서 장미 그 자체의 붉음을, 토성의 손잡이들을, 모든 외부 대상 그 자체의 크기를 부여한다면 비로소 허상이 생겨난다. 반면 우리가 그런 표상의 형식에 객관적 실체를 부여할 때 이로써 우리는 모든 것이 허상에 지나지 않게 됨을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이야기지만 사물 그 자체 안에서 발견돼야 할 특성으로 간주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다음 본질이 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본질에 실제로 부속하는 것도 아님에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실로 모든 사물이 존재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더욱이 모든 사물이 소멸되더라도 존속해야만 하는 무한한 두 개의 사물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얽히게 되는 불합리함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만약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그처럼 생각해본다면 그때 우리는 물체들을 그저 허상으로 격하앉아 선량한 버클리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실로 이런 방식에서는 시간처럼 스스로 자존하는 실체 아닌 것의 실체에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존재조차 이런 시간에 따라 고작 허상으로 바뀌고 마는 것이니 이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책임지을 수 없는 불합리함이다. 제4항 우리는 우리에게 직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에게조차 감각 직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생각한다. 이때 우리는 그분의 모든 직관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조건을 매우 신중히 제거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인식은 항상 한계가 명백히 나타나는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사물 그 자체의 형식으로 사물들의 존재에 대한 경험 무관한 조건들이어서 우리가 그 사물들을 없애더라도 여전히 남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무슨 권리로 저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모든 존재 일반의 제약 조건들이라고 한다면 신이라는 존재의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모든 사물의 객관적인 형식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직관의 유형인 내적 직관과 외부 직관의 주관적인 형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직관은 감각적인 유형의 직관이다. 그것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직관 자체에 의해서 그 대상의 존재가 주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그런 직관 유형은 오직 시원적인 존재에게만 속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 직관의 유형은 그 대상의 존재에 의존하며 따라서 그 대상이 주관의 표상 능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직관 유형 공간과 시간 안에서의 직관들 인간의 감수성에만 국한시킬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이를 결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모든 생각하는 유한 존재는 이와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인간과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직관 유형이 그리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그것은 감성적이기를 중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원적 원본 직관, 이라기보다는 파생적 모방 직관, 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며 따라서 지적인 직관이 아니다. 지적인 직관은 오로지 시원적인 존재에게만 속하는 것이며 존재도 직관, 주어진 대상들에 관하여 저 존재의 있음을 규정하는 직관, 도 의존적인 존재에게는 결코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마지막 비평은 우리 감수성 이론의 예증으로만 볼 것이지 증명의 근거까지는 아니다. 초월적 감수성의 맺은 말. 그러므로 공간과 시간이라는 우리의 경험 무관한 순수 직관들 안에서 우리는 이제 경험 무관한 종합명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초월 철학의 일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요소들의 하나를 얻었다. 공간과 시간에 관한 경험 무관한 판단에서 우리가 주어진 개념을 넘어서기를 원할 때 우리는 주어진 개념에서는 경험 무관하게 발견될 수 없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실로 그 개념에 대응하는 직관 안에서 발견되고 종합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런 판단들은 결코 감각 대상들을 넘어서까지 이를 수 없고 그저 가능한 경험 대상들을 위해 머무를 수 있을 뿐이다.